로스앤젤레스 경찰국 K9 테스트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쫓겨난 개가 있었습니다. 교관들은 비웃었죠. 주인밖에 모르는 저런 멍청한 개는 쓸모가 없다고요. 하지만 1년 뒤 그 쓸모없는 개는 총든 경찰도 잡지 못한 80kg의 맹수와 홀로 맞서 싸웁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죠. 이유는 단 하나. 등 뒤에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직 베테랑 교관마저 고개를 숙이게 만든 한국의 하얀 개.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아서 맥클레인입니다. LA 경찰국에서 30년간 경찰견 훈련 교관으로 일했죠. 제가 키워낸 셰퍼드와 말리노이지만 500마리가 넘습니다. 범인의 팔을 물어 제압하고 폭발물 냄새를 잡아내고 총소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완벽한 무기들이었죠. 제 인생에서 개란 언제나 명령에 따르는 존재였습니다. 앉으라면 앉고, 물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것. 그게 제가 아는 개의 전부였어요. 은퇴 후에는 캘리포니아 팜데일의 조용한 전원주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훈련시킨 늙은 셰퍼드 렉스와 함께요. 렉스는 관절이 안 좋아 뛰지도 못하지만 제 발밑에서 코를 고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내 메리를 폐암으로 떠나보낸 뒤 이 집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했거든요. 새벽에 혼자 깨면 옆자리가 차갑고 냉장고엔 혼자 먹기 버거운 음식이 쌓여가고 거실엔 메리가 좋아하던 꽃무늬 쿠션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가끔은 메리가 부르는 것 같아 뒤를 돌아보기도 했죠. 물론 아무도 없었습니다. 렉스는 그런 저를 말없이 곁에서 지켜봐주는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상이 깨졌습니다. 딸 수잔이 한국인 남편 강호를 데리고 이 집에 들어온 겁니다. 사실 강호라는 사위 자체가 불만은 아니었어요.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인사하고 제 앞에서 함부로 굴지 않는 점은 괜찮았죠. 다만 속마음을 말하자면 수잔이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인종 문제가 아니에요. 메리가 살아있었다면 딸의 결혼식에서 함께 울었을 텐데 저 혼자 어색하게 버진로드를 걸어야 했던 그날이 너무 쓸쓸했던 거죠. 딸이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게 서운했던 아버지의 심정이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진짜 문제는 강호가 데려온 하얀 개였습니다. 처음 그 녀석을 마주한 순간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쾌했어요. 쫑긋 솟은 삼각형 귀, 등 위로 동그랗게 말린 꼬리, 눈밑이 살짝 처진 듯 하면서도 형형한 짙은 갈색 눈동자. 털은 순백색이었는데 캘리포니아 햇볕 아래서 거의 눈처럼 빛났습니다. 덩치는 렉스의 반도 안 돼 보였어요. 제가 평생 다뤄온 셰퍼드의 순종적인 눈빛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셰퍼드는 주인을 올려다볼 때 당신이 시키면 뭐든 하겠다는 헌신이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얀 녀석은 달랐어요. 꼬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으르렁대지도 겁먹지도 않았죠. 그냥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500마리 넘는 개를 길러본 제가 난생 처음 마주하는 종류의 시선이었습니다. 복종도 두려움도 없는 눈. 마치 이 녀석이 저를 면접 보는 것 같았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녀석이 결정하겠다는 듯이요. 강호가 서툰 영어로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백구, 한국의 진돗개라는 품종이고 경찰견 훈련도 받았었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이력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서류를 펼치는 순간 첫 페이지에 붉은색 스탬프가 찍혀 있었어요. 부적격. 사유란엔 딱 한 줄이었죠. 핸들러 변경 시 지시 불이행. 풀어서 말하면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접어 강호에게 돌려주며 말했어요. 경찰견의 생명은 복종이라고. 누가 줄을 잡든 똑같이 물고 똑같이 놔야 한다고. 주인을 가리는 개는 현장에서 쓸모없는 불량품이라고요. 독한 말이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30년 현장이 가르쳐준 건 냉정한 현실이었으니까요. 1998년 제 동료 짐 헨슨이 총격전 중 어깨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셰퍼드 카이저는 0.5초의 망설임도 없이 보조 핸들러의 지시에 따라 범인을 제압했어요. 짐은 살았습니다.
만약 카이저가 주인이 아니라고 명령을 거부했다면 짐은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숨졌을 겁니다. 복종이란 그런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생과 사의 문제예요. 그런데 강호의 대답이 저를 멈칫하게 했어요. 이 사람은 화를 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백구의 하얀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죠. 백구는 불량품이 아닙니다. 가족을 알아보는 겁니다. 라고요. 그 차분한 한마디가 오히려 저를 더 건드렸습니다. 현장의 피냄새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감상적인 소리로밖에 안 들렸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봤습니다. 백구 앞에 서서 영어로 또박또박 명령했어요. 쉿. 녀석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다운. 역시 무반응이었죠. 제 손바닥에 간식을 올려놓고 내밀어도 녀석은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강호에게서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먹지 않는다는 뜻이요. 30년간 제 명령 한마디에 수백 마리가 엎드렸는데 이 20kg짜리 하얀 녀석한테 완벽하게 무시당한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열이 받았습니다. 수잔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저 녀석, 진짜 훈련을 받은 거 맞냐고요. 수잔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받았는데 스스로 거부한 거라고요. 거부라니. 걔가 무슨 거부를 합니까? 하지만 딸 수잔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강호 씨가 시내에 출장 갈 때 며칠만 맡아달라고요. 수잔은 어릴 때부터 제 고집을 꺾어온 유일한 사람이에요. 메리의 눈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 눈동자로 올려다보면 차마 안 된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수잔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메리가 떠올랐고 메리가 떠오르면 저는 언제나 항복이었으니까요. 결국 헛간 옆 낡은 계집을 가리키며 허락했죠. 조건은 하나. 렉스 근처엔 절대 오지 말 것. 서열 싸움이 벌어지면 저 하얀 개가 다친다고요. 강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니 백구에게 한국어로 짧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모르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그 어조는 분명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신뢰였죠. 너라면 알아서 잘할 거라는 믿음 같은 것이요. 그러자 녀석이 풀려있는 줄도 없이 강호 발치에 앉아 돌부처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에 로봇처럼 반응하는 셰퍼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거기 앉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훈련 한번 제대로 못 받은 개가 뭘 알겠냐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 하얀 개가 제 30년짜리 신념을 통째로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강호가 시내로 떠난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테라스 흔들의자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옆에는 렉스가 제 발밑에 엎드려 졸고 있었습니다. 10월의 밤때일 밤 공기는 건조하면서도 차가웠어요. 사막지대라 해가 지면 기온이 뚝 떨어지거든요. 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멀리서 코요테 울음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팜데일에서는 흔한 밤 풍경이죠. 마당 한복판에 백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녀석은 어둠이 깔린 숲 쪽을 빤히 응시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개라면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며 낑낑거리거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고 영역 표시를 합니다. 새로운 곳에 온 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나무 밑, 담장 모서리, 화단 옆에 자기 냄새를 묻혀서 여기가 내 땅이라고 선포하는 것. 그게 개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백구는 그런 짓을 일절하지 않았어요. 짖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돌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을 읽어내려는 듯 귀만 가끔 움찔거릴 뿐이었죠. 경비하는 건가 하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어요. 경비라면 렉스처럼 소리에 반응해야 합니다. 저쪽에서 부스럭거리면 짖고 이쪽에서 움직이면 달려가는 것. 그래야 경비견이죠. 저 녀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멩이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밥값은 하려나 보네. 폰만 잡고 있군. 저는 비웃으며 땅콩을 입에 넣었어요. 그때 수잔이 따뜻한 차를 들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추우시죠? 하면서요. 수잔은 메리를 닮아서 이렇게 불쑥 옆에 와 앉는 버릇이 있었어요. 메리도 그랬거든요. 제가 밤늦게 마당을 지키고 있으면 아무 말 없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건네고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죠.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이, 그게 부부였어요. 수잔에게서 메리의 그림자가 보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릿했습니다. 수잔이 말했습니다. 강호 씨한테 들었는데 백구가 짓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대요. 진짜 위험이 올 때를 위해 아껴두는 거라고요. 헛짓음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고요.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개가 그런 고급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겁이 많아서 얼어붙은 걸 신중함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했죠. 수잔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삼킨 것 같았죠. 바로 그때 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른 나뭇잎을 밟는 발소리였어요. 렉스가 벌떡 일어나 굵직하게 짖었습니다. 컹, 컹. 그 우렁찬 소리에 어둠 속에서 어슬렁거리던 코요테 한 마리가 화들짝 놀라 도망쳤어요. 저는 렉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수잔에게 말했죠. 뭐라고, 이게 진짜 경비견이야. 위협을 감지하고 소리로 쫓아내는 것. 그게 기본이지 하고요. 교과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30년간 제가 가르쳐온 바로 그 매뉴얼대로요. 그런데 백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요테가 나타나고 렉스가 사납게 짖어대는 동안에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저는 혀를 찼습니다. 봐라, 겁먹어서 꼼짝도 못하는 거라고. 그런데 수잔이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아빠, 백구가 보고 있는 방향이요. 코요테가 도망간 쪽이 아니에요. 반대편 덤불을 보고 있어요. 라고요. 저는 수잔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도 묘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아까 백구가 응시하던 방향을 머릿속에서 되짚어봤습니다. 그쪽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었어요. 렉스는 눈앞에서 들린 소리에 반응했고 그건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소리가 아니라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를 쫓고 있었던 걸까요? 코요테보다 더 위험한 무언가가 바람을 타고 다가오는 것을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상하다고 느낀 건 쉽게 잊히지 않더군요. 이상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백구가 앉아있는 위치요. 마당 한복판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생각해보니 그곳은 현관, 테라스, 뒷문 세 곳을 동시에 시야에 넣을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집의 모든 출입구를 한눈에 감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 그걸 우연이라고 하기엔 30년 경력의 제 직감이 뭔가 불편했어요. 새벽 2시 목이 말라 부엌에 나왔다가 습관적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팜때일의 새벽은 칠흑 같아요. 가로등도 없는 전원 지역이니까요. 그런데 달빛 아래서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백구였어요. 강호가 떠난 지 10시간이 넘었는데 그 녀석은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자세로 집 현관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요. 보초를 서는 병사처럼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찰견 중에서도 야간 경계 근무를 12시간 넘게 세우면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렉스도 전성기 시절 8시간이 한계였어요. 교대 없이 혼자 밤을 지새우는 건 훈련받은 군견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저 20kg짜리 하얀 개는 주인이 떠나며 한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감시하는 것도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요. 간식도 없고 칭찬도 없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새벽에 명령이 아니라 약속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강호가 떠나기 전 백구에게 속삭이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어라 뜻은 몰랐지만 어조는 또렷하게 기억나요. 짧고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톤이었죠. 상관이 부하에게 내리는 명령과는 달랐습니다. 동료에게 부탁하는 어조였어요. 아마 이런 말이었을 겁니다. 집을 부탁한다, 가족을 지켜라, 같은 것이요. 그리고 백구는 지금 그 부탁을 글자 그대로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에 비친 하얀 등판이 마치 눈밭에 박힌 바위 같았습니다. 꿈쩍도 않는 저 모습에서 저도 모르게 경에 비슷한 감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상에 빠지면 안 돼, 아서. 걔는 개야. 불량품이라고 했던 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주 살짝, 정말 미세하게 제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균열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바친 신념이 하룻밤 만에 흔들린다는 건 제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이튿날 오후 이웃집 밥이 트럭을 몰고 찾아왔습니다. 밥은 사냥을 좋아하는 덩치 큰 사내였어요. 핏불 테리어 3마리를 키우며 온 동네에 으스대길 좋아했죠. 맥주만 마시면 자기 핏불이 곰도 이길 수 있다고 떠들어대는 부류의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LAPD 경찰견 교관 출신이란 걸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으로 들어오자 핏불 3마리가 차 안에서 사납게 지저댔습니다. 렉스도 덩달아 흥분해서 철망 울타리를 긁어댔죠. 6마리의 개가 동시에 울부짖으니 귀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백구는 밥에 트럭이 들어올 때 살짝 옆으로 비켜섰을 뿐 짖지 않았습니다. 핏불 3마리가 미친 듯이 울부짖어도 녀석은 가만히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밥이 차에서 내리며 킬킬거렸습니다. 야, 아서 마당에 웬 하얀 개야. 저 녀석 벙어리냐. 내 개들이 무서워서 오줌 지린 거 아니냐 하고요. 저도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핏불 1마리가 25kg이 넘는데 3마리가 동시에 짖어대면 웬만한 개는 꼬리를 말아 넣습니다. 셰퍼드도 셋이 덤비면 긴장하거든요. 그런데 백구는 꼬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도발하지도 않았죠.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무반응이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시한폭탄 앞에 선 기분이랄까요? 밥이 차 문을 닫으려는 순간 사고가 터졌습니다. 핏불 중 대장격인 놈이 반쯤 열린 차 문 사이로 목줄을 빼고 마당으로 뛰어든 겁니다. 35kg짜리 근육덩어리가 전속력으로 돌진했어요. 방향은 수잔이 가꾸는 화단이었습니다. 거기엔 수잔이 아끼는 고양이 루나가 낮잠을 자고 있었죠. 핏불은 원래 사냥 본능이 강한 견종입니다. 작은 동물을 보면 추격 본능이 발동하는데 한번 물면 턱을 잠그는 습성이 있어요. 루나가 물리면 끝이었습니다. 수잔이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밥은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지만 핏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렉스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고요. 저는 몸이 굳었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5m, 3m, 핏불이 루나에게 도달하기까지 2초도 남지 않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얀 번개가 핏불의 옆구리를 강타했어요. 백구였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분명 마당 반대편에 서 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핏불 옆에 도달한 거예요. 그 순발력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덩치로 보면 핏불이 거의 2배였습니다. 정면 승부라면 백구가 밀릴 뻔했죠. 핏불의 턱 힘은 어마어마하거든요. 한번 물면 잠금 장치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어요. 이 녀석은 핏불이 전속력으로 달리느라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틈을 노렸습니다. 옆에서 어깨를 툭 쳐서 중심을 무너뜨린 겁니다. 핏불이 뒹굴며 일어나려 하자 백구는 놈의 목덜미가 아니라 뒷다리 아킬레스건 쪽을 살짝 무는 신용을 하며 위협했어요. 캉! 핏불이 비명을 지르며 주춤했습니다. 그 다음 백구의 행동이 저를 경악하게 했어요. 그 녀석은 핏불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핏불과 루나 사이를 가로막고 섰죠. 털을 곤두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낮은 소리를 냈는데 그게 짖음이 아니었어요. 엔진이 저속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깊은 진동음이었습니다. 그르르르. 그 소리가 땅을 타고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핏불이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기보다 반도 안 되는 체구의 개한테 밀린 겁니다. 핏불도 바보가 아니에요. 야생의 본능으로 알았을 겁니다. 저 하얀 녀석은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한 발 더 다가오면 진짜로 물겠다는 걸요. 밥이 달려와 핏불의 목덜미를 낚아챘어요. 이 미친 개가 내 개를 물려고 했어. 하고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죠. 수잔이 달려나와 백구를 감싸 안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저씨 개가 제 고양이를 죽일 뻔했잖아요. 백구는 루나를 지킨 거라고요. 하면서요.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방금 일어난 일을 전문가의 눈으로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K9 훈련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것이 상황 판단입니다. 위협을 제압하되 과잉 대응하지 말 것.
보호 대상을 우선 확보할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건 최상위 등급의 경찰견도 쉽지 않아요. 수백 시간의 훈련과 반복 교정을 거쳐야 겨우 되는 고급 기술이죠. 그런데 백구는 그 고난도 전술을 본능적으로 해낸 겁니다. 핏불을 피 흘리도록 물어뜯은 게 아니라 정확히 제압하고 격리했어요. 힘이 아니라 머리로 싸운 거죠. 더 놀라운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핏불이 달려든 건 2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백구는 상대의 속도, 궤적, 약점을 파악하고 최적의 각도로 돌진했습니다. 이건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전투 지능이에요. 밥이 투덜거리며 핏불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아서 적의 교육 좀 똑바로 시켜 하면서요. 저는 밥의 등을 보며 처음으로 백구에 대해 다른 말을 내뱉었습니다. 밥, 자네개가 운이 좋았어. 저 하얀 녀석이 맘만 먹었으면 자네개 다리를 끊어놨을 거야 하고요. 그 말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어제까지 불량품이라고 불렀던 개를 두둔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제 귀에 울리는데 묘한 기분이었어요. 수잔이 루나를 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백구에게 뺨을 비볐어요. 고마워, 백구야 하면서요. 백구는 가만히 수잔의 볼을 한번 핥고는 다시 마당 한가운데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아까 그 자리 모든 출입구가 보이는 바로 그 위치예요. 임무가 끝나면 보고도 없이 제자리로 복귀하는 것. 그것도 경찰견에게 가르치기 힘든 규율 중 하나였습니다. 이 녀석은 그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하고 있었죠. 저는 그날 저녁 테라스에 혼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오후의 일을 곱씹었습니다. 500마리의 개를 훈련시키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전투 본능. 그것은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시스템 밖에서 태어난 야생의 지능이었습니다. 제가 30년간 가르쳐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언가가 저 하얀 개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강호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를 테라스로 불렀어요. 내심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무덤덤하게 말했죠. 자네게 오늘 제법이었네 하고요. 강호는 덤덤하게 웃었습니다. 백구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키는 걸 좋아하죠 하고요.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네. LAPD 테스트에선 왜 떨어진 건가? 저 정도 판단력이면 핸들러가 바뀌어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텐데 하고요. 강호가 맥주캔을 내려놓고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강호의 발등에 턱을 괴고 세상 편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낮에 핏불을 상대했던 살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강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백구에게 주인은 보스가 아닙니다. 파트너이자 가족이죠 하고요. 미국 경찰견 시스템은 개를 도구로 봅니다. 핸들러가 어에서 비로 바뀌면 개는 기계처럼 비의 명령을 따라야 하죠. 백구는 그걸 거부한 겁니다. 내 가족이 아닌데 왜 복종해야 하느냐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군견이나 경찰견으로서 그건 분명한 결격 사유가 맞다고요. 조직에서는 효율이 우선이니까요. 개인의 감정이 끼어들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오늘 낮에 백구가 보여준 것은 효율 그 이상이었어요. 시스템이 가르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내가 위험에 처해도 저 녀석은 내 말을 안 듣겠군 하고요. 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령은 안 듣겠죠. 하지만 장인어른이 진짜 위험하면 명령하지 않아도 구할 겁니다. 그게 진돗개입니다 하고요. 명령하지 않아도 구한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솔직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세계에서 개는 명령이 있어야 움직이는 존재였으니까요. 강호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는 석 달만 키워도 주인을 안다. 하지만 진돗개는 다릅니다. 평생 한 가족만 섬깁니다. 하고요. 저는 꿈보다 해몽이 좋군 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곱씹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만 섬긴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어요. 메리가 떠오른 겁니다. 메리도 그랬거든요.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으니까요.
제가 새벽에 긴급 출동해도 불평 한마디 없이 커피를 내려줬고 제가 부상당해 병원에 실려가면 자기가 더 아픈 얼굴로 손을 잡아줬죠.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비로소 그 헌신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백구를 보면서 메리를 떠올리다니. 이건 좀 우스운 비약이라고 스스로를 나무랐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조건 없이 한 존재에게 모든 것을 거는 그 모습이 닮아 있었으니까요. 강호가 한 가지 더 말했어요. 장인어른, 한국에서 진돗개가 1000년 기념물인 거 아시죠? 하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보호하는 개라니. 강호가 설명했어요. 진돗개는 수천 년 동안 한국의 진도라는 섬에서 살았다고요. 외부와 격리된 환경에서 사람과 함께 살며 독자적으로 진화한 품종이라고요. 그래서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DNA에 각인되어 있다고요. 훈련으로 만든 복종이 아니라 진화가 만든 유대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그때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커졌어요. 팜데일 지역 방송에서 긴급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인근 산악 지역에 굶주린 퓨마 한 마리가 출몰했다고요. 가축을 습격하고 있으니 주민들은 야간 외출을 삼가라는 경고였습니다. 퓨마. 일명 마운틴 라이언. 코요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80kg이 넘는 근육덩어리에 뒷다리 힘만으로 4m를 뛰어오르고 사람도 단숨에 죽일 수 있는 맹수예요. 송곳니 길이만 5cm가 넘습니다. 앞발톱은 면도칼보다 날카롭고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퓨마 출몰 신고가 오면 무장경관 4명에 경찰견 2마리를 투입했습니다. 그래도 안전을 장담 못했어요. 개로 상대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저는 즉시 벽장에서 엽총을 꺼내 손질했어요. 강호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오늘 밤은 문단속 철저히 하게, 퓨마는 담장을 쉽게 넘어 하고요. 강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웃으며 말했어요. 백구가 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하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람아, 퓨마는 핏불이랑 달라. 개 한 마리가 상대할 수 있는 놈이 아니야. 셰퍼드 5마리가 덤벼도 이기기 힘든 게 퓨마라고. 자네게 죽이고 싶지 않으면 집안에 가둬 하고요.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밥의 집 쪽에서 핏불들이 미친 듯이 지저대고 있었어요. 어제까지의 으스대는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비명이었죠. 그 녀석들도 느낀 겁니다. 자기들보다 훨씬 센 무언가가 가까이 와 있다는 걸요. 밤바람의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건조한 사막바람에 비릿한 피냄새와 야생의 악취가 섞여 있었어요. 놈이 근처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당에 있던 백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호, 백구가 안 보여 하고 소리치자 강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기 있습니다 하고요. 강호가 가리킨 곳은 창고 지붕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언제 올라갔는지 낮은 지붕 위에 납작 엎드려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강호가 말했습니다. 높은 곳을 선점한 겁니다. 놈이 어디서 오든 위에서 덮칠 수 있도록요 하고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은 녀석이 본능적으로 전술적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으니까요. 지붕 위에서 내려다보는 백구의 눈이 달빛에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낮에 수잔의 볼을 하차주던 그 순한 눈이 아니었어요. 사냥꾼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엽총을 꽉 쥐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 하얀 개는 도망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확신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망치지 않는다는 건 싸우겠다는 뜻이니까요. 20kg짜리 개가 80kg의 맹수한테요. 새벽 3시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죠. 저도 엽총을 옆에 두고 거실 소파에서 선잠을 자고 있었어요.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노인의 졸음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렉스도 제 발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죠. 퓨마 경고가 있었지만 솔직히 우리 집까지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팜데일에 퓨마가 내려오는 건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이니까요. 대부분은 가축만 노리고 사람 집에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때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정적을 깼어요.
고양이 루나의 울음이었습니다.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어요. 죽음을 직감한 생물이 내지르는 최후의 비명이었죠. 저는 옆총을 움켜쥐고 뛰쳐나갔습니다. 강호도 야구방망이를 들고 뒤따라 나왔고 수잔도 잠옷 차림으로 현관에 나섰어요. 뒷마당에 나가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담장 위에 거대한 그림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퓨마였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으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실물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황갈색 몸통은 온통 근육이었고 앞다리는 성인 남자의 허벅지만큼 굵었어요. 노란 눈이 어둠 속에서 형광등처럼 빛나고 있었죠. 긴 꼬리가 느릿느릿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게 사냥 직전의 집중 상태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놈의 앞발 바로 아래에서 루나가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퓨마가 루나를 낚아채려던 찰나에 뭔가가 방해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공포탄을 장전하고 쐈습니다. 탕! 총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죠. 하지만 퓨마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보통이라면 총소리에 놀라 달아나는데 이 녀석은 귀를 뒤로 젖혔을 뿐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림이 공포를 이긴 상태였던 거예요. 며칠을 굶은 퓨마는 가장 위험합니다. 이성이 사라지고 본능만 남은 상태니까요. 먹이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인간과도 싸우는 쪽을 택합니다. 현직 시절 동료가 퓨마에게 팔을 물려 14바늘을 꿰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동료는 엽총을 들고 있었는데도 당했습니다. 퓨마의 노란 눈이 저와 수잔을 향했습니다. 놈이 뒷다리에 힘을 주며 근육을 수축시켰어요. 도약 직전의 자세였습니다. 거리는 5m도 안 됐어요. 퓨마의 점프 사거리 아니었죠. 재장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잔을 등 뒤로 밀며 소리쳤어요. 수잔, 엎드려. 그 순간 지붕 위에서 하얀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백구였어요. 녀석은 짖지 않았습니다. 경고도 으르렁거림도 없었어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공중에서 낙하하며 퓨마의 등 뒤에 정확히 착지했습니다. 지붕에서 뛰어내린 높이만 해도 2m가 넘었을 거예요. 그 충격을 그대로 퓨마에게 전달한 겁니다. 무게 중심이 무너진 퓨마가 담장에서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80kg의 맹수가 땅에 내동댕이 쳐지며 으르렁거렸어요. 퓨마가 분노에 찬 포효를 내지르며 앞발을 휘둘렀습니다. 그 한 방에는 사슴의 목을 부러뜨리는 힘이 실려 있었죠. 하지만 백구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 녀석은 퓨마가 발을 휘두르는 궤적 안쪽으로 파고들어 목덜미를 노렸습니다. 마치 그 공격이 올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강호가 소리쳤어요. 백구 물러서. 하지만 백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명령마저 무시한 겁니다. 처음이었어요. 강호의 말을 듣지 않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건 백구가 판단한 거였어요. 지금 물러서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체급 차이는 4배가 넘었습니다. 20kg 대 80kg. 싸움이 될 리가 없었죠. 퓨마가 몸을 비틀어 백구를 떨쳐내더니 송곳니를 박았어요. 백구의 왼쪽 어깨를요. 이빨이 살을 찢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치 흰 눈 위에 빨간 페인트를 쏟은 것 같았습니다. 수잔이 울부짖었어요. 백구. 강호도 몽둥이를 들고 뛰어들려 했지만 제가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퓨마 앞에 맨몸으로 가면 죽어. 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총알을 장전하려 했지만 둘이 뒤엉켜 있어서 쏠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 쏘면 백구를 맞힐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백구가 고통을 참으며 필사적으로 퓨마의 콧잔등을 물었습니다. 코는 고양이과 동물의 급소예요. 가장 예민한 신경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어깨가 찢어진 상태에서 퓨마의 얼굴까지 도달하려면 엄청난 고통을 견뎌야 했을 겁니다. 백구는 그걸 해냈어요. 퓨마가 처음으로 공포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며 백구를 놓아줬습니다. 보통의 개라면 이 순간에 도망쳤을 겁니다. 상처를 입었고 상대가 압도적으로 강하고 도망칠 틈이 생겼으니까요. 야생에서 부상은 곧 죽음입니다. 부상당한 동물은 본능적으로 도주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백구는 피를 흘리면서도 자세를 다시 잡았습니다.
네 발로 땅을 딛고 퓨마를 정면으로 노려봤어요. 이 녀석은 우리 가족과 퓨마 사이에 섰어요. 비틀거리는 다리로 버티며 퓨마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녀석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등 뒤로 저와 수잔과 강호를 두고 혼자 맹수를 마주보며 서 있었죠.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등에 털을 곤두세우고 내 다리를 땅에 박고요. 그 모습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나를 죽이기 전에는 뒤에 있는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다. 이 녀석은 온몸으로 그렇게 선언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수백 마리의 개를 다뤘습니다. 총소리 속에서도 임무를 수행하는 셰퍼드를 봤고 폭발물 더미 위를 걸어가는 말리노이즈를 봤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시키니까 한 거예요. 지금 눈앞에 이 하얀 개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이 뜨거워졌어요. 이 나이에 개 앞에서 눈물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불량품이라고 했던 게 부끄러웠어요. 저 녀석은 불량품이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용감했고 저보다 헌신적이었고 저보다 먼저 가족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엽총을 든 저보다 방망이를 든 강호보다 녀석이 먼저 나섰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퓨마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야생의 최상위 포식자인 놈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자기보다 4배나 작고 이미 피를 흘리고 있는 개가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야생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상당한 동물은 반드시 도주해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사자도 늑대도 코끼리도 부상을 입으면 후퇴합니다. 생존을 위해서요. 하지만 백구는 그 수천만 년짜리 법칙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등 뒤에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이 녀석은 짖지 않았어요. 이빨을 드러내고 살기 어린 눈빛으로 퓨마를 쏘아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어깨를 끌면서요. 그 압박감이 어마어마했어요. 짖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적보다 침묵하며 다가오는 적이 훨씬 공포스러운 법이거든요. 제가 30년간 가르쳐온 경찰견의 위압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퓨마의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백구에게 물린 상처였죠. 놈이 주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코의 통증과 눈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의 존재가 놈의 야생 본능에 경고를 보낸 거예요. 이 상대는 위험하다고. 이기더라도 대가가 클 거라고. 야생에서 깊은 상처 하나는 며칠 뒤에 죽음과 같습니다. 사냥을 못하면 굶고 감염이 오면 끝이에요. 퓨마도 그 계산이 선 겁니다. 지금 저 개를 죽이더라도 자기 코가 더 찢어지면 다음 사냥이 불가능하다는 걸요. 제 머릿속에서 부적격 판정이라는 단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LAPD가 틀렸어요. 내가 틀렸습니다. 저건 통제가 안 되는 결함이 아니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내 무리를 지키겠다는 독립적인 의지였습니다.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싸우는 것. 로봇처럼 복종하는 셰퍼드 10마리가 있어도 저런 투지는 보여주지 못합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건 결함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걸. 그때 강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안 돼. 하고 말리려 했지만 강호는 이미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미친 짓이었어요. 맨몸으로 퓨마 앞에 서다니. 하지만 강호는 백구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몽둥이를 치켜들고 퓨마를 노려보며요. 주인과 개가 나란히 맹수와 맞서는 모습. 강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섭지 않은 척하고 있었지만 떨림은 숨길 수 없었죠.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개가 혼자 싸우게 둘 수 없었던 거예요. 파트너니까요. 백구는 강호가 옆에 오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정말 살짝 한 번만요. 그 작은 꼬릿짓이 저의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맹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주인이 옆에 왔다는 것만으로 꼬리를 흔든 거예요. 기쁜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순간에 혼자가 아니라서 기쁜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강호가 말한 파트너라는 게 이 뜻이었구나.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란히 서는 것. 같은 위험 앞에서 함께 떨고 함께 이빨을 드러내는 것. 그게 진짜 파트너였습니다. 퓨마는 나란히 선 두 전사를 보더니 낮은 으르렁거림을 한번 내뱉고 결국 등을 돌렸습니다.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놈의 뒷모습을 저는 옆총 조준경 너머로 끝까지 추적했어요.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0초, 20초, 30초. 퓨마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뒤에야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젤리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직 경찰이 이렇게 떨다니 창피한 일이지만 솔직히 무서웠어요. 수잔이 죽을 뻔했으니까요. 긴장이 풀리자 백구가 비틀거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지면서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온 거예요. 어깨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왼쪽 앞다리를 제대로 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어요. 수잔과 강호가 달려가 녀석을 안았습니다. 수잔이 오열하며 백구의 목을 감싸 안았고 강호는 이를 악물고 녀석의 피를 손으로 닦아주고 있었죠. 강호의 눈에도 물기가 가득했어요. 처음 봤습니다. 그 묵묵한 사내가 눈물을 보이는걸요.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구급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30년 K구 인생에서 개에게 제 손으로 직접 붕대를 감아주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현직 시절에는 부상당한 경찰견을 군수의관에게 넘겼지 제가 직접 치료한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은 달랐습니다.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어, 녀석아, 아플 거야. 제가 지혈제를 뿌리자 백구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으르렁거리지 않았어요. 이틀 전만 해도 제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던 녀석이 제 영어 한마디에 고개를 돌리지도 않던 녀석이 지금은 제가 상처를 만지는 걸 가만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제 눈을 빤히 쳐다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눈이었어요. 그리고 제 손등을 혀로 한번 핥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30년간 쌓아올린 벽이요. 복종만이 답이라고, 명령에 따르는 개만이 좋은 개라고, 시스템이 곧 정의라고 믿어온 그 견고한 벽이 녀석의 혀끝 한 번에 와르르 허물어졌습니다. 마치 당신도 우리 가족이군요. 이제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 녀석은 저를 주인으로 인정한 게 아닙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목숨 걸고 지킨 사람이니까요.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메리가 세상을 떠난 날 이후로 울지 않았던 제가 개 한 마리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녀석의 하얀 머리를 거칠게 하지만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하고요. 수잔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빠, 울고 계세요 하고 작게 말했죠. 울고 있냐고요. 그래, 울고 있다. 이 나이에 이 녀석 때문에. 메리한테 미안했어요. 평생 곁에서 저를 지켜준 당신의 마음을 이제야 걔한테 배우고 있다니. 다음 날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밤새 퓨마가 밥에 집 핏불 2마리를 물어 죽이고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밥에 핏불이면 한 마리에 30kg이 넘는 녀석들입니다. 덩치 크고 사납기로 온 동네에 소문난 개들이었죠. 그런 놈들이 2마리나 퓨마한테 당한 거예요. 밥이 아침에 뒷마당에 나갔더니 핏불 2마리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한 마리는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온몸을 떨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같은 퓨마를 쫓아낸 게 고작 중형견 크기의 진돗개라는 사실에 동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저 작은 개가 퓨마를 상대했느냐고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으니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이해가 갔어요. 아침부터 이웃들이 우리 집 울타리 앞에 모여 백구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마당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하얀 개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저 조그만 녀석이 정말 퓨마를 상대했어 하면서요. 한 이웃은 아서 혹시 엽총으로 쏜 건 아니냐고 물었어요. 자기 개가 한 거라고 말했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밥도 찾아왔어요. 어제까지 백구를 한국 똥개라고 비웃던 그 밥이요. 핏불 2마리를 잃은 밥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한테는 쳐다보지도 않더니 백구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대단한 녀석이야 하고요. 그게 밥이 백구에게 한 유일한 칭찬이었습니다. 수의사가 왔습니다. 백구의 상처를 소독하고 꿰매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그동안 백구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수의사가 바늘을 피부에 꿰맬 때마다 근육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수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1cm만 더 깊었으면 동맥이 끊어졌을 거예요 하고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아서씨, 이게 품종이 뭡니까? 마취 주사를 놓는데도 신음 한 번 안 내더군요. 20년째 수의사 하면서 이런 개는 처음 봅니다. 정말 독한 녀석이에요 하고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진도, 코리안 진도일세 하고요. 옆에 있던 강호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이틀 전만 해도 한국 똥개라고 무시했던 제가 코리안 진도라는 이름을 입에 올린 거니까요. 저도 제 자신이 놀라웠습니다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상처를 꿰맨 뒤 백구는 마당 한쪽에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보초 위치에 앉아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앞다리를 절룩거리니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렉스가 천천히 백구에게 다가간 겁니다. 렉스는 제 shepherd입니다. 12살 노견이지만 자존심 하나는 끝내주는 녀석이에요. 이 마당에서 자기가 대장이라고 늘 으스댔죠. 백구가 처음 왔을 때도 울타리 너머로 으르렁댔거든요. 자기 영역에 낯선 개가 들어온 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런 렉스가 백구의 상처난 어깨 쪽을 코로 킁킁 맞더니 조용히 그 옆에 엎드렸어요. 으르렁대지 않았습니다. 짖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백구의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핥기 시작했어요. 개들의 세계에서 상처를 핥아주는 건 인정의 표시입니다. 너는 내 물이라는 뜻이에요. 서열 정리가 끝난 거였어요. 개들의 세계에서 서열은 덩치나 나이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무리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로 결정되죠. 렉스도 안 겁니다. 이 마당의 진짜 수호자가 누구인지. 자기보다 반도 안 되는 덩치의 하얀 개가 자기가 늙어서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는 걸요. 렉스의 눈에 슬픔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자기도 젊었을 때는 저런 용기가 있었는데 하는 눈빛이었죠. 아, 이건 제가 감정을 투영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늙은 shepherd에게 자기 모습을 겹쳐보는 늙은 교관의 감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수잔과 강호에게 들었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핸들러가 바뀌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부적격 사유. 그 한 줄이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읽혔어요. 그건 충성심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충성심이 너무 깊었던 겁니다. 한 가족에게 영혼까지 전부 걸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줄 것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사람으로 치면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밥만 주면 꼬리치는 개가 좋은 개라면 아무에게나 꼬리를 흔들지 않는 이 녀석은 대체 뭘까요? 저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진돗개를 원맨 독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만 따르는 개라는 뜻이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표현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녀석은 강호 한 사람만 지킨 게 아니에요. 수잔을 지켰고 루나를 지켰고 결국 저까지 지켰습니다. 원맨 독이 아니라 원 패밀리 독이었어요. 한 가족을 통째로 품는 게. 자기 주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 시아버지까지도 보호 대상에 넣는 것. 그 마음의 크기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렉스와 나란히 누운 백구를 내려다보며 저는 처음으로 솔직해졌어요. 내가 틀렸다고. 30년이 틀렸다고. 복종만이 충성의 형태는 아니었다고. 명령에 따르는 것도 충성이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목숨을 거는 것도 충성이라고. 아니, 어쩌면 후자가 더 깊은 충성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그 패배가 씁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래 잠겨있던 자물쇠가 풀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메리가 떠난 뒤 닫아 걸었던 마음의 문이 이 하얀 개 덕분에 다시 열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에 수잔이 백구에게 사골국을 끓여줬어요. 강호가 한국에서 가져온 건사료 대신 직접 끓인 국물이었죠.
백구가 국물을 핥으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아프면서도 꼬리를 흔드는 녀석을 보며 수잔이 웃었어요. 강호도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이 집에 메리가 떠난 이후 처음으로 세 사람과 두 마리의 개가 함께 웃는 저녁이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이 집이 다시 가족의 집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강호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랬어요. 강호는 서울에서 일하고 수자는 팜대일에서 저와 함께 살고 강호가 휴가 때마다 오가는 거였죠. 백구는 당연히 강호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주일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강호가 거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며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강호, 자네 서울 집은 좁지 않나 하고요. 강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아파트라 좀 답답하긴 하죠. 백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헛기침을 했어요. 다음 말을 꺼내는데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30년간 경찰견 교관으로 살면서 총을 든 범인 앞에서도 안 떨렸는데 가족에게 솔직해지는 이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메리가 살아있었다면 웃으며 말했을 거예요. 여보, 그냥 솔직하게 말해. 당신 원래 그게 어려운 사람인 거 알아 하고요. 맞아요. 저는 원래 감정 표현이 서투른 사람입니다. 메리한테도 수잔한테도 항상 퉁명스럽게 대했죠. 사랑한다는 말보다 잔소리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백구는 여기 두고 가게. 강호와 수잔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어요. 마치 제가 외계어를 한 것처럼요. 강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백구는 저 없으면 말 안 듣는다니까요 하고요.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누가 내가 혼자 데리고 있겠대. 수잔이 여기 남아서 돌보면 되잖아. 자네도 여기서 일자리를 구해. 내 인맥이면 LAPD 기술. 자문역 정도는 알아봐 줄 수 있어 하고요. 말이 끝나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실은 백구를 보내기 싫어서 한 말이었거든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집에서 쫓아내고 싶었던 하얀 개를 이제는 보내기가 싫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녀석이 없는 이 집은 너무 불안하고 허전할 것 같았습니다. 메리가 떠난 뒤 렉스가 채워주던 빈자리, 그 빈자리를 렉스만으로는 이제 부족했어요. 렉스도 12살이니까요. 언젠가 렉스마저 떠나면 저는 진짜 혼자가 됩니다. 그게 무서웠어요. 이 나이에 외로움이 무서운 겁니다. 이 집에는 백구가 필요했어요. 아니, 백구만이 아니라 강호와 수잔도요. 저한테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강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잔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진심이에요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한국말 좀 배우려고 하네 하고요. 강호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갑자기요, 왜요 하고요. 그래야 이 녀석한테 밥 먹자, 잘했어, 산책 가자 라고 말해줄 거 아닌가. 영어는 죽어도 안 듣는 고집불통이니까 하고 대답했죠. 사실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강호에게 그리고 수잔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강호를 멀리했던 건 한국 사람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잔이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게 서운했고 메리 없이 새 가족을 받아들이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백구가 낯선 핸들러를 거부한 것처럼 저도 낯선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메리가 살아있었다면 벌써 한국어를 배워서 강호에게 떡볶이를 해달라고 졸랐을 거예요. 메리라면 분명 그랬을 겁니다. 강호가 활짝 웃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이 조용한 사내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건 처음 봤어요. 수잔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하고 작게 속삭였죠. 수잔의 목소리에 메리의 음색이 겹쳐 들렸어요. 괜찮다, 이제 우리 같이 살자 하고 저는 딸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백구가 절뚝거리는 다리로 다가와 제 바지에 머리를 비볐어요. 그 녀석의 하얀 털에 아직 봉합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녀석의 목덜미를 거칠게, 하지만 애정을 가득 담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한마디였어요. 잘 들어라, 신병.
넌 LAPD 테스트는 떨어졌을지 몰라도 맥클레인 가문의 테스트는 수석 합격이다. 환영한다, 파트너. 강호가 통역하자 백구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한국어가 아니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그래서 강호에게 부탁했습니다. 지금 한 말 한국어로 한번 말해줘 하고요. 강호가 웃으며 백구에게 한국어로 전해줬어요. 그러자 백구의 꼬리가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꼬리 한 번 안 흔들던 녀석이었죠. 저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시시라고 해도 무시하고 간식을 줘도 거들떠보지 않던 녀석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 녀석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아침 햇살 아래 하얀 털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30년간 봐온 어떤 훈장보다, 어떤 경찰견 수료증보다 아름다운 빛깔이었습니다. 렉스가 느릿느릿 다가와 백구 옆에 엎드렸어요. 늙은 shepherd와 젊은 진돗개가 나란히 누운 모습. 강호가 수잔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고 수잔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메리가 좋아하던 흔들의자에 앉아 마당을 내려다봤어요. 두 마리의 개와 딸과 사위가 있는 풍경. 이 집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메리가 떠난 뒤 잊고 살았던 그 소리가요. 메리가 살아있었다면 참 좋아했을 광경이에요. 아니, 분명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 여보, 내가 좀 늦었지.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 당신이 평생 내게 보여준 게 뭐였는지. 저는 아서 맥클레인입니다. LAPD에서 30년간 500마리의 경찰견을 훈련시킨 베테랑 교관이었죠.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개는 훈련소가 아니라 한국의 작은 섬에서 왔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하얀 진돗개, 백구. 그 녀석은 저에게 복종보다 위대한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건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에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지금도 매일 새벽 마당 한가운데 앉아 이 집을 지키고 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해가 뜰 때까지. 그게 진돗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평생을 복종만이 정답이라 믿었던 냉철한 교관 아서씨. 그런 그의 원칙을 깨뜨린 건 훌륭한 훈련이 아니라 주인을 향한 진돗개 백구의 변치 않는 진심이었습니다. 덩치는 작아도 가족을 위해 맹수에게 달려드는 그 용기야말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진정한 의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진 백구와 강호, 그리고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아서 씨의 앞날에 따뜻한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따뜻하고 자부심 넘치는 이야기를 찾아내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